이제 우리는 병리에 내포된 초기 경험의 군집들을 상징적으로 다시 불러내고 보다 강력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자기애적 전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기법 이론에서 적절하고 실용적인 가설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또한 이제 우리는 저항이 확실하고 원초적인 의사소통의 형태, 나의 경험으로는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치료의 기법은 정신분석적 방법의 또 하나의 임상적 초석에 기반을 둘 수 있다. 저항은 종종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반대하는 힘으로 개념화된다.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효율적인 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실로 환자는 심리 내적인 방해를 의식할 수도 있고 통찰보다는 정선적인 매운 것을 비우기와 새로운 학습이 더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격 성숙의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저항의 개념이 넓혀진다면 각 사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치료적 임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반대하는 힘이 저항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여기서 스파티스는 인격 성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저항이다 하는 개념으로 저항의 개념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격이 성숙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저항이라고 봤던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스파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만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저항을 해결할 수 없다. 심리적인 변화와 이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수많은 방식의 의사소통이 결합된 영향력이 필요하다. 안나 프로이드가 지적한 것처럼 성인 분석의 기법 안에는 우리는 아동에게 필요한 모두 처방들을 흔적들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지는 우리의 성인 환자들이 얼마만큼 익숙하고 의존적인 존재인지 달려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동과 유사하다. 저항에 대해 허용되는 반응들을 재체계화하는 것을 통해 임상가들은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서 명시된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한 가지 종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더욱 많은 개입들이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명시적인 언어적 의사소통, 명시적인 언어적 의사소통 중심의 어떤 기법, 이게 해석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치료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기법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사람을 인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과거에 뉴라티간 환자뿐만이 아니고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디안 레벨까지 넓어지면서 이분들을 돕는 치료의 기법들이 다양화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치료 기법이 해석 하나에 의존하던 과거의 주로 해석에 의존했던 과거의 치료 기법만 가지고는 새로운 내담자층들을 다 포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새로운 층의 내담자들을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돕기 위해서는 정신분석의 기법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트니스뿐만이 아니라 스파트니스의 동료 그리고 어떤 현대정신분석뿐만이 아니고 코어스 중심이라는 자기 심리학 혹은 또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 이런 관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정신분석 학파에서 많은 분들이 치료의 기법을 넓혀오고 있었다는 치료의 기법을 확장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전통적인 어떤 정신분석의 개념을 고수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료 기법들을 정신분석의 기법으로 통합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이건 정신분석 영역 바뀌지만 이러한 기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파티니스는 정신분석의 개념 자체를 굉장히 넓혀서 프로이드가 생각한 전이와 저항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의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속에 여러 치료기법을 다 망라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고 사이칼로지나 클래시컬 이론 쪽에서는 아직도
사이코애널리시스, 정신분석과 사이코애널틱, 사이코테라피,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심리치료 이렇게 구별을 해서 프로이드적인 정통적인 방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싶어하는 개념적으로 그것만을 정신분석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이 개발한 이런 정신분석적인 기법들 그분들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뭐 이 정도로 좀 격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이런 학파 간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가죠.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환자가 분석가의 충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전이가 치료적으로 유용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이 확장되는 것이다. 환자를 정서적 충족의 원천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집중하다 보니 역전이 중우들의 잠재적 저항과 현실적으로 환자의 행동과 의사소통에 의해 유발되는 분석가의 감정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임상과 자신의 정서적 문제들에 오염되지 않는 관계의 파생물들은 치료적 도구의 중요한 원천이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감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자기를 위한 자기의 자기애적 니드라고 할까요? 자기애적 욕망에 충족을 시켜주는 대상으로 이게 잘못 내담자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의도적인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거대자에게 대한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내담자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내담자를 위한 치료가 아니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잘못 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 때문에 어쩌면 프로이드가 역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담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역전이는 주관적인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히스토리 속에 자기의 삶의 역전 속에서 자기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자기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판타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담자에게 투사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예,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자기의 어떤 내적 지지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컨테이너 하기 위한 그 사람을 담아주기 위한 그렇게 가는 상담사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그러니까 경계가 거기서 모호하, 그 경계에 모호하단 말이죠. 그 경계가 때때로는. 모호하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죠. 네, 그럴 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그 내담자를 바라보는 거. 내가 지금 컨테이너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의 자기적 어떤 상황인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적인 뭔가가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 성찰 능력이겠죠. 네네. 그게 없는 것보단 그게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너무 상담 세션은 네.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 내담자를 내담자를 그 놓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경계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비혼이 얘기한 대로 내담자를 잘 돕겠다는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내담자와 관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기억이나 내담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언더스탠딩, 나의 이해나 해석 이런 것을 일단 내려놓고 이 세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비혼이. 내담자에 집중하고 있으면 자연히 내담자의 무의식을 우리가 내 무의식이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나치게
의식작용이 내가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지금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 어쩌면 잘못하면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너무 뭐라고 할까 내가 성찰하겠다고 하는 태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게 내가 내담자를 참으로 돕기 위해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는 어떤 이슈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세션 안에서 너무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션이 끝나고 나서 성찰하는 건 좋은데 세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걸 언어로 표현할 우리를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주어진 세션 내에서 너무 그 의식적인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내담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역전이를 앞으로 역전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역전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히스토리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이슈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나의 이러한 욕구가 만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내담자를 우리가 활용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이게 주관적인 역전이라는 이런 것이 이 주관적인 역전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그 내담자를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가 이 주관적인 역전이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역전이가 일어나면 당신은 분석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상담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이 내 이슈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힘든 이슈들이 그 내담자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우리에게 투사돼서 우리가 이걸 투사의 동시라고 얘기를 하죠. 투사의 동시가 일어나면서 내담자 것이 우리를 점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내담자의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잘 컨테인하면서 잘 소화해내는 작업 자체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지상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객관적인 역전이나 주관적인 역전이라는 게 항상 함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주관적인 역전이가 있게 되면은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 탓으로 돌려서 이 내담자 보니까 내 안에서 저 사람 그냥 공격하고 싶고 가만두고 싶지 않은 욕구가 막 생겨났을 때 내한테 공격성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인격 수양이 덜 됐고 내가 분석이 안 돼서 그런다고 나를 함부로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에 공격성도 있겠지만 그 공격성의 양보다는 내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격성의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담자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역전이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양심적으로 이게 나 때문이라고 너무 셀프어택 하신 패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특히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 혹은 자기애적인 심한 환자들을 만날 때는 여러분 안에도 엄청난 공격성이 생겨나요. 근데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담자의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내 탓이라고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양심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양심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심적이다 아니다에 대한 분별 자체가 충분하게 살피지 않고 내 탓이라고 가져가는 것 자체가 책임의 표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신 교수님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알았어? 근데 평소에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으면서 어떤 말을 들으셔도 수용해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순간 그때 내가 빙이 딱 들어온 거야. 신 교수님 빙이 오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 전사하지 않고 돌아온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옴니퍼턴스라고 하죠. 거대 그랜디오스 셀프를 우리가
혹시 우리한테 다 있는데 치료실에 사용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도 나는 총 안 맞을 수 있어라는 옴니포턴스를 가지고 무공훈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심한 레벨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감 가지고 이분들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산업체에 여러분들이 직면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 스타츠 니츠의 어, 이 부분을 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예, 자, 역전이를 중요하게 한다. 이걸 도구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 화두랄까? 예, 이게 어, 저한테는 굉장히 그 매료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상에서도 항상 모호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수님 뭐가죠?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저는 스타일이 워낙 정서적으로 잘 이렇게 안 느끼고 표현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게 어, 이렇게 상담하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면 할수록 조금씩 감각이 생겨서 요즘은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감정들, 상담 상황에서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을 불편해했으면 요즘은 예를 들어 슬퍼하는 내담자가 있어도 그게 저한테 느껴질 때 도리어 슬픈 것도 있지만 또 반가운 것도 있었어요. 제 안에서. 어,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반가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나의 이슈로부터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임상 상황 그 자체에서는 좀 그걸 충분히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부분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김도환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성찰하려고 한다면 그 세션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세션 안에서는 그 사람하고 같이 호흡해 주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쉬는 시간이나 또 다른 또 수법의 시간이나 이런 쪽에서 리플렉션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거기에 인터랙션 속에서 이 사람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서 어떤 격렬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찰한다는 얘기는 그걸 이런 내려놔야 성찰이 가능하잖아. 우리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소매치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건 내가 나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짧게 놓치고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상당한 시간 내가 내 생각에 몰두해서 저 사람을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품어내면서 이 사람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고 이 사람의 의식적인 것들을 내가 담아내면서 같이 있어주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계속 정서적으로도 뭔가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게 뭘까 하고 그리고 반추해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주관적인 것들은 또 뭐가 있었던가 그 저 사람은 무언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살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어널리시스가 일어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세션 자체에서는 나는 비혼의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근데 비혼의 얘기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담자를 놓치지 말고 너 혼자 놀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해찰하지 말라는 얘기로.